자, 교재 67쪽 맨 밑에 양괄호 5번을 봅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예요. 자, 그러면 자신이 소개한 물건에 대한 거래가 완성되면 설명서를 작성, 교부, 보존을 합니다. 자, 그래서 25조 제3항인데 거기 동그라미 1번 있죠. 자, 이거 읽어드립니다. 개업공사는 여기서 끊어보시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여기서 끊어보시고,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여기서 끊으시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단 확인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인계사가 해당 중개행위란 소공사가 있는 경우는 소속공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그래서 서명 및 날인 있죠.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하나 칩니다. 밑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인데, 그러면 지금 그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의 주체가 주어가 개공으로 출발하고 있죠. 그럼 작성 의무의 주체는 누구다? 개공이에요. 그래서 개공이 부담하는 의무고 소공은 이걸 작성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의무의 주체는 개공이라는 얘기죠. 언제 작성하라고 그러냐면 그 시기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작성합니다. 근데 거래계약서 쓰는 날은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실무적으로 미리 다 써놓습니다. 그리고 출력해서 이제 서명받고 이제 교부를 해주죠.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쓸 때,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한 다음에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쌍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은 취득의뢰에게 하지만 설명서는 이전 의뢰인한테도 줘야 돼요. 쌍방 모두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거 보존을 하시는데 원본을 보존하든 사본을 보존하든 전자문서를 보존하든 상관없어요. 전자문서라는 것은 이거 PDF 파일로 읽었다는 얘기죠. 확인 설명서를 PDF 파일로 읽어 스캐닝해가지고 PDF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죠. PDF 파일로. 그래서 3년 동안 보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공인전자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예요. 보관 의무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럼 공인전자센터가 뭐냐? 이거는 전자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공부하는데 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전자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전서라고 그러는데 이 공인전자센터에 자동적으로 서류가 보관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전자계약을 한 경우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서류 보존이 두 번째 등장했죠. 전속 중개계약서 몇 년 보존하라고요? 전속 3년. 확인설명서도 3년입니다. 보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확인설명서 원본을 보존하든 사본을 보존하든 상관없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전부 다 원본을 보존합니다. 그럼 이거 기본 몇 부 작성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부? 3부 작성하겠죠. 그러니까 갑, 을 간의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 그러면 양쪽 모두에게 줘야 되고 본인이 한 부는 보관해야 되니까 3부예요. 그럼 공동중개 시에는 몇 부겠어요? 4부겠죠? 그래서 갑의 계공은 A였고 을의 계공은 B였다. 그러면 둘이 협력하여 계약을 승사시키면 각자 보관하고 쌍방 모두 줘야 되니까 4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작성된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서명 및 날인 그랬죠? 그럼 이게 또는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 서명 및 날이니까 자필을 하란 얘기예요. 사인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서명이. 이름을 정자로 쓰고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필하고 도장을 찍는다. 둘 다 찍는다. 둘 다 한다. 그러니까 서명만 하거나 날인만 하면요, 위법입니다. 이때 누가 해야 되느냐? 개공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개업공사는 무조건 서명 및 날인 해줘야 되고요. 이때 법인은 대표자가 하는 거고요. 분사함서는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요. 책임자가. 이때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에요. 중개행위 했다는 얘기는, 소공이 중개행위 했다는 얘기는 확인 설명을 했다든가 설명서를 썼다든가예요. 그러니까 중개행위를 했다면 소공은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명서에 모두 개공과 중개행위한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이고 소공사 모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개행위를 한 소공만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이다. 자, 그래서 이게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였는데
자, 그럼 우리 지금 교재에 확인설명서 서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8쪽으로 지금 넘어가시면 지금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가 있죠. 그러면 이거 서식을 보기 전에 쭉 넘어가서요. 교재 72쪽을 보시면 확인설명서의 종류 4가지가 지금 나열되어 있죠. 서식의 구분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1번 서식 주거용 서식이고요. 2번 서식이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이고 3번 서식이 토지 서식이에요. 4번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서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확인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4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거용 서식이 1번 서식이고 2번 서식은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이고 토지 서식이 3번 서식이에요.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서식이 4번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국문 서식뿐만 아니고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영문 서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지금 주거용 건축물 서식은 총 A4 사이즈 4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비주거용도 4페이지예요. 토지 서식은 3페이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광공 서식은 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서식대로 그대로 써줘야 돼요. 이걸 한 장으로 압축하여 쓰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우리 국토부의 유권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이 확인설명서를 보는데 이 확인설명서 서식이 4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4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우리는 시험에서 이 부분을요, 서식의 기재 내용 모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재 내용을 모두 기억을 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기재 요령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오리지널 실무예요. 이거는 실무인데, 그러니까 서식 내용을 통째로 모두 암기해야 되고 내 서식의 작성 요령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실무 가면 바로 이거 써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도 이걸 철저히 지금 다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시험에 대비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주거용 건축물 서식을 기재 내용과 기재 요령을 철저히 숙지할 거예요. 이거를 철저히 숙지하고 나머지 비주거용 서식과 토지, 입광공 서식이 주거용 서식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요걸 정리를 하면 우리가 시험 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서식이 모두 공통적으로요,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감만 들어두세요. 구성이 일단은 제가 표지라고 붙였는데 제목이 들어가죠. 여기에 제목, 그 다음에 확인 설명했던 근거자료 지시란이 있고, 그 다음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란이 있어요. 이게 지금 표지로 제가 지금 부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로마자 1번으로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중개 보수란이 있죠. 그러니까 세 파트로 크게 나눠지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서명 날인 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명 날인 칸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는 모두가 네 서식 모두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과 비주거용 4페이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지막 장은 일단 작성 방법이고, 그러면 1, 2, 3페이지가 바로 본문 내용이라는 얘기죠. 이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토지와 입광공 서식은 3페이지로 돼 있으니까 마지막 장은 작성 방법이고 1페이지, 2페이지, 그러니까 2페이지가 바로 이제 이렇게 본문 내용이 들어갑니다. 감 잡았어요? 그래서 아직 서식의 내용을 못 봤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에도 지금 주거용 서식의 샘플이 실려 있는 겁니다. 서식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 순환이니까 작성 방법보다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요거를 주안점으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요. 다시 앞으로 가서 서식을 직접 보시죠. 그럼 68쪽에 중개선물 확인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 있네요.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서식 그래가지고 이게 1번 서식인데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표시하게 돼 있고요.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표시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확인 설명할 때 근거자료 지시란이 있죠. 그래갖고 확인 설명할 때 제시하였던 거 모두 표시하게 돼 있죠. 그래갖고 등기 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약서 제시했던 거 모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란이 있죠.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란. 그래가지고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 자료의 제출 여부와 불응 사실을 모두 여기다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유의사항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 거래가 양도차익 계산에 기인될 수 있음을 일단 언급을 해놨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밑에 개업공사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돼 있죠. 로마자 1번.
그래가지고 개공에 기본 확인 사항 돼 있는데 요거 그냥 입문서지만 메모 한번 해보세요.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개공이 직접 조사하여 기재한 아니에요. 직접 조사 기재라고 메모해 보세요. 이건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공이 공부상 조사를 하든 현장 답사를 하든 해가지고 직접 조사에 기재한 난이 바로 이게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본 확인 사항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제 눈여겨보시는데 뭐가 들어갔냐. 1번 난에 대상물건의 표시란이에요. 그래가지고 토지와 건물로 나눠져 있고 토지는 소재지, 면적, 지목을 기재하고요. 건축물란은 전용 면적, 준공 연도, 대지 지분, 용도, 구조, 방향을 모두 기재합니다. 그리고 내진 설계 적용 여부라든가 내진 능력, 위반 건축물 여부도 모두 기재해요. 그러면 지금 내진 설계 적용 여부 그랬잖아요. 이게 내진이 뭔지 알죠?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설계가 돼 있는가.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요. 뒷면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가 표시가 돼 있어요. 2015년도 이후에 건축된 건물들은 전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내진 능력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고요. 건물 방향 조사할 때는요. 이게 남향인지 서향인지 조사해야 돼요. 이때 참고. 주택이었잖아요. 주택은 주실 기준이에요. 주실이 뭐냐? 안방이나 거실. 이걸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방향을. 근데 그 밖의 건축물 있죠. 나머지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향 조사하다 보면요. 방향을 아주 감을 못 잡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면 되죠. 그죠? 나침반이나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갖고 흔들어가지고 거실에 정면에 딱 써갖고 딱 클릭하면요. 이게 남향인지 서향인지 딱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방향은 주택은 안방이나 거실 기준이다. 이렇게 조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대장을 보고 기재하면 되죠? 문제 없고 2번 난이 권리관계란이에요. 이 부분은 등기부이사항과 민간임대 등록 여부와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등기부이사항란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기 기재하면 돼요. 소유권과 소유권으로 나눠져 있고요.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뭐냐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거예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등록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하고 등록하지 않았다면 여기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는가 이 부분을 임대인한테 문의하여 기재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료를 받으면 그 요구했다는 근거자를 받으면 확인해, 못 받았다면 미확인해 이제 기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다가구 주택이 추가돼요. 입법 예고된 사항이 그건데 후일 이제 추가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난이 뭐냐면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사항 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들어가냐면 공법상 제한에 관한 주요 내용이 들어가는데 용도 지역 지구구역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관리계획을 기재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라든가 토지, 주택, 투기지역 여부도 다 기재합니다. 그 밖에 이용자 및 거래규제사항을 기재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죠. 그럼 이 부분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라고 있죠. 이걸 보고 원래 기재하는데 여기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아니에요. 아주 이거 잘 묻고 있는데 우리 첫 순환이지만 딱 기억해 보자고요.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국토계획부를 공부하면서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이 정해져 있죠. 여기서 세부 내용은 조례로 위임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군 조례를 확인하기 기재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물건이라면 주택이라면 이때는 서울시 조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예요. 인천광역시에 있는 물건이라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근데 광명시에 있는 물건이었다. 그러면 이때는 광명시 조례예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군 조례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이렇게 되고 이거는 임대차 중개할 때는 이 부분을 기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4번 나눠 갑니다. 입지 요건 난인데 이제 이게 두 번째 페이지예요. 우리 교재에도 69쪽에 4번 난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죠. 그럼 입지 요건 난은 뭐가 들어가는가 눈여겨보시는데 도로 들어갑니다. 대중교통사로 들어갑니다. 주차장 동그라미예요. 주차장은 시설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입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현장 답사 기재하면 돼요. 문제 없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데 경비실 관리주체, 위탁 관리냐 자체 관리냐, 경비실이 있는지 없는지 기재하게 돼 있어요. 현장 답사 기재하면 돼요. 다음에 비선호시설 유무를 기재하는데 이거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이 이 중상물로부터 1km 내에 있는가, 1km 요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그 종류와 위치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장 답사에 기재하면 돼요. 다음 7번 난이 거래 예정 금액 등 난이죠. 그래서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이걸 기재하는데 이때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도 기재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한 다음에 이제 기재를 해주는데 이 부분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은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8번 난이죠.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중민 세율을 기재하는데 이 부분은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세율까지만 기재하면 돼요. 세율까지만. 그래서 이제 세법을 공부하는 거고 이 부분은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럼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안 할 수 있는 게 4개 나왔죠? 우린 4개 나오면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오지선다기 때문에. 그래서 공법상 제한, 그 다음에 여기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 취득 관련 조세는 아예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게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개공이 현장 답사든 공부상 조사든 직접 조사에 기재한 난이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세부 확인 사항으로 내려갑니다. 이 세부 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목이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사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중개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우리가 조사를 못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결국은 어른에게 협력을 요구하여 기재한 난이에요. 이거 메모해 놓으세요. 제목 옆에다가 가로 열고 협력 요구 기재 이렇게 메모하면 돼요. 중개인한테 협력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9번 난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난인데 이 부분은 일단 뭘 기재하냐면 미공시 권리라든가 미공시 물건을 기재해요. 그럼 미공시 권리는 대표주자가 분묘기지권이라든가 유치권,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이런 거 다 기재합니다.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를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권리를 다 기재하는 거고 미공시 물건, 고가의 정원석, 부착물 이런 것들 이런 거 기재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원래 현장 답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공시 사항이니까. 근데 현장 답사 갔을 때 아무리 땅바닥 쳐다봐도 유치권은 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 이걸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난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이건 건물 내부에 내부에 있는 걸로 이해하면 돼요. 그럼 건물 내부에 수도 있죠? 전기 있죠? 가스도 있죠? 소방도 있죠? 이때 주거용 서식은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기재하는데 소방에 아파트는 물론 제외고요. 아파트는 소방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별도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스프링클러 다 달려있죠. 그래서 이제 이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아파트를 제외한 물건에 대해서 이제 조사에 기재하는데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그런 거죠. 뭐 이거 저도 뭐 그 할인마트 같은 데 가서 보긴 봤는데 천장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재가 나면 이게 경보가 울리는 거죠. 그래서 뭐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단독 이런 데는 이제 이런 게 붙어 있는가, 설치가 돼 있는가 조사하여 기재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보일러 잘 돌아가는가, 그 다음에 승강기는 어떤가, 배수 어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자동화 시설 같은 게 있는가가 이제 그 밖에 쓸 만한 기재예요. 그럼 이것도 원래 현장 조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현장 조사 갔을 때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 사고의 우려가 때문에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합니다. 의뢰인에게 쓰는 자가 제일 잘하니까. 그 다음 이제 벽면 도배 상태, 근간대가 있는지 도배는 갈아야 되는지 기재해야 되고요. 환경 조건은 일조 소음 진동이라고 그랬죠? 이거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조 소음 진동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현장 답사 갈 때 안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기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부 확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는 이렇게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하기 기재하는 거죠. 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말이에요. 저도 지금도 참 애매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그 임차인이 쓰다가 이제 이사를 가시는 거야. 그래갖고 새로 임차인이 들어옵니다. 근데 임차인이 들어갈 당시에는 변기 있죠, 변기. 변기가 말짱했거든요. 근데 이사 갈 때 이제 보니까 변기가 실금이 가 있는 거야. 물이 새면 파손이 된 거니까 일단은 임차인이 고쳐줘야 되겠지만 실금만 딱 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주인분이 물어야 될까요? 나가는 임차인이 물어야 될까요? 난 이게 지금도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임차인이 뭐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고 뭐 100kg 이상 나가가지고 자꾸 앉으면서 그게 실금이 갔다 그러면 조금 납득이 되는데 저처럼 보통 평균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는데 실금이 갔다. 그럼 나간 임차인은 그러거든요. 아니 내가 이걸 부신 것도 아닌데 지가 금간 걸 어쩌라고 그러냐. 응? 이걸 내한테 물어내라 그러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근데 또 주인분은 내가 썼느냐 네가 썼지 않느냐 네가 물어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뭐 제가 설계업자한테 물어봤는데 건물이 이게 마르면서 비틀어져 가지고 이게 금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도 그 말 또 못 믿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말로 우리 화장실에 금 가는 거 많이 있죠. 화장실에 금 가는 거. 그 타일에 금 쫙쫙 가잖아요. 이거 그럼 임차인이 잘못이 이거는? 임차인이 그 타일에다가 금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 같은데 이게 비틀어지면서 그러니까 건물이 약간씩 비틀어지고 뭐 옆에서 공사장에서 진동이 있었다든가 그래가지고 이게 금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가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저도 이걸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참 애매한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나가시는 분인데 그 변기가 엄청 비싼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 브랜드 업체 건데 그게 이제 비대가 같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게 인터넷 조회해 봤더니 그 가격이 120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오피스텔이었는데 이걸 주인분이 150만 원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임차인이 고스란히 150만 원 물어줬어요. 그리고 그 주인분이 있잖아요. 자기는 중고 사갖고 가는 거 있죠. 중고 사갖고. 그리고 자기는 새거 값 받은 거야. 그리고 참 그랬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제 저는 의문점만 던지는 부분이고 우린 중개하는 입장에는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제 화장실 같은 거 실금 간 거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중개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애매하긴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들어가실 때 멀쩡했었는데 나가실 때 이게 실금이 가 있으니까 나가시는 분이 고쳐놔야 됩니다. 얘기를 아예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해버립니다. 만약에 손님한테 주인분하고 나가는 임차인하고 같이 양쪽을 놓고서 이게 왜 그러는지 뭐 건물이 비틀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 말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둘이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하는 입장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건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우리는 중개하는 입장이니까 법은 이렇다 하더라도 확실히 분쟁 소지가 없게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나가는 분이 고쳐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 애매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이게. 자,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 여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중에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거냐,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거냐, 이거 암기 다 할 겁니다. 그럼 세부에 들어가는 걸 암기할 거예요. 이거를. 요게 4개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 이제 로마자 3번이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죠. 이때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금액뿐만 아니고요. 지급 시기까지 다 기재해요. 그리고 중개보수의 한도에는 부가세는 별도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별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본 확인 설명서를 수령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연, 월, 일을 기재하고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또는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수령의 취지로 안 받아 또 오리발렘일까 봐 이들은 여기다 대고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래서 인적사항 기재하고 우리가 자필을 다 받아버리죠. 그리고 날인도 받아요. 사실은 다 실무에서는. 그리고 이제 개공은 중개행위한 소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이죠. 미세 동그라미죠.
이게 이제 확인 설명서 서식 내용이었고, 마지막은 이제 작성 방법이 수록돼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주거용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서식들은 이제 주거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할 건데, 이번 순환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 지금 72쪽서부터 주거용 서식 주요 기재사항 해갖고 쭉 설명이 돼 있죠. 들어가는 내용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우리는 서식을 보면서 정리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4쪽에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실무입니다. 사실은 이제 실무인데, 그 조사 확인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인 내용만 일단 감만 잡아두세요. 그럼 조사 확인을 할 때 물건의 표시사항 있죠. 기본적인 사항,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은 일단 대장을 기준으로 조사해야 되죠. 토지라면 지적공부,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근데 권리관계, 소유자가 누구고 저당은 잡혔는지, 이런 내용은 당연히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 조사합니다. 그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사항 있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냐 투기지역이냐, 이런 것들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조사합니다. 그 지금 여기 대장 같은 경우는요, 민원 24시, 정부 24시라고 그러죠. 거기서 발급 다 됩니다. 여기서 발급되고 있고, 건축물 대장은요, 세움터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많이 애용을 하는데, 여기가 정부 24시보다는 훨씬 발급받기가 편해요. 그래서 세움터에 가서 이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고요. 여기서 발급받으면 건축물 대장 다 무료고. 그다음에 등기상 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급받고요. 그다음 이제 열람할 때 700원이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토지 이용계 확인서는요. 물론 정부 24시에서 받아도 되는데, 이때는 이제 돈 내야 되니까요. 그 토지 이용계 확인서는 거기 들어가면 돼요. 온나라. 그래서 이제 지금은 C리얼로 바뀌어 있죠.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이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리얼이라고 있어요. 참고해 두세요. C리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움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토지 이용계 확인서 발급받으면요, 이거는 무료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C리얼 들어가면 모든 정보를 거의 다 볼 수 있어요. 아주 저도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불일치 해결은 후일 더 하겠습니다. 공부끼리 서로 안 맞았을 때 누가 먼저냐, 이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뭐 조사 확인 기준부를 다 받고, 이제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 조사,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실무인데, 여기서 뭐 권리관계 조사에서 권리관계 조사할 때 뭐 소유자를 어떻게 조사하느냐, 이런 방법, 상속인은 어떻게 조사하느냐, 공동소유의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제 민법적 기초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무소를 찾아온 자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맞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럼 소유자 확인 방법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등기상 증명서 떼봐야 되고요. 이분에게 주민증 달라고 해야 되죠. 아니면 운전면허증. 그래서 둘이 일치 여부를 체크해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만 조사했다. 그러면 개업공사는요, 전문 직업인이에요. 여기까지 하는 것은 최소한이라는 게 우리 판례토도입니다. 우리 개업공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는 이제 후일 우리가 공부하는데,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이자가 알지 못하는 자인 경우는 등기 권리증. 권리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증서가 있죠. 이게 등기 권리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탐문이나 인감림서 등으로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개공이 할 일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실무적으로요,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사기를 당했다. 그럼 그 책임 못 피합니다. 주민증 위조는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답니다. 저는 초등학생 맛도 못해가지고 주민증 위조하기 쉽지 않던데, 엄청 쉽대요. 근데 권리증은 위조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자보안번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다 확인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요, 권리증만 확인해도 거의 대부분의 사기를 막을 수 있어요. 권리증 위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요. 한두 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까, 모르는 사람이면 반드시 권리증을 꼭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기를 막을 수 있고요. 그다음 대리인이라고 나왔잖아요. 이분이 거래당사가 대리인이 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그러면 위임장 확인해야 되죠. 그다음에 인감증명서 다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라고 주장해요. 그럼 법정 대리인이 누구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데 법정 대리인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가 있죠. 그다음 피한정 피성년 후기에는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이에요. 그럼 친권자인지 여부는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하면 돼요. 이게 호적이죠. 호적. 그다음에 후견인인지 여부는 지금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죠. 후견 등기상 증명서가 있죠. 요걸로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확인 방법은 이 정도만 이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요즘 뭐 출제는 안 하는 부분이지만 당사자 확인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을 가볍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그 교재 77쪽 거래계약의 체결로 넘어갑니다.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로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면 거래계약을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 핵심 중개행이 세 번째 들어온 거예요. 그럼 거래계약 개념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였잖아요.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해요. 그럼 이때 내 토지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내 토지 구해주세요. 알았어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중개계약. 그러니까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이것을 중개계약이라 한다. 근데 후일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이 토지에 관한 매매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 체결되죠. 이것을 뭐라 한다? 거래계약이라 한다. 이걸 통칭하여 거래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는데 자신이 소개한 물건에 대한 거래가 완성이 되면 전문가로서 계약서를 작성, 교부,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다. 우리 법 26조에 근거하는데 자, 그러면 거기 77쪽에 거래계약서 작성 및 서명 및 날인 의무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26조 제1항 본문이에요. 자, 읽어드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기서 끊어보시고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여기서 끊어보시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여기서 끊으시고 그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이 몇 년? 5년이에요. 거래계약서는. 단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자, 다음 2항입니다.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장은 개업공사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 밑줄, 권장할 수 있다 밑줄이에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3번이거든요.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은 대표자고 분사함 책임자를 말한다. 개업공사는 여기다 서명 및 날인이죠, 이것도. 그럼 밑에 동그라미 치시고 해당 중개행위란 소공사가 있는 경우는 소공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그래서 중개행위 밑줄 긋고 소공사 밑줄 긋고요. 함께 서명 및 날인에 밑줄 긋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문을 다 읽어봤는데 26조 1항에서 개업공사는 작성, 교부, 보존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면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의 주체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개공이란 얘기죠. 근데 이 행위를 소공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공은 작성할 수 있다. 보존의 의무는 당연히 개공한테 있는 거예요. 소공한테는 없습니다. 작성할 수만 있을 뿐이죠. 근데 보존은 작성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중개행위 세 번째예요. 언제 작성하라고 그러냐면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자, 그러면 중개 완성 시기 따져봐야 되죠. 중개가 완성되는 시점은 계약의 체결이다. 아니다. 잔금이다. 어디에? 계약의 체결이죠. 이게요. 확인설명서 규정에서 명백합니다. 우리 확인설명서 25조 3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중개가 완성되는 시점은 계약의 체결이죠. 아, 이때 계약서 쓰는 거지 잔금 때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중개 완성 시기는 계약의 체결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때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때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이 있느냐? 없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다만 우리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에 표준 서식을 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표준 서식이 없습니다. 그럼 거래계약서는 중개완성의 중요 문서로서 아주 중요한 문서인데 왜 법정 서식이 없을까? 거래계약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표준 서식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저당권계약서, 지상권계약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준 서식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떤 서식을 쓰고 있느냐?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있잖아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 해주고 있죠. 그래갖고 그거를 지역별로 수정을 해갖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물건의 종류별.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상가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다 틀려요. 토지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 갔을 때 우리가 바로 개업을 못하는 게 계약서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특약을 못 거는 거예요. 특약. 이게 정의하는 특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배우고 이제 개업을 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자, 그래서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주의해야 되고 이거. 그러나 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되고 이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있어요. 이게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이게 또 순서가 지금 여기 있는 내용하고 책이 지금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이게 법조문 순서에 지금 책 내용은 지금 우리 저자께서 암기표대로 지금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것 같은데 좋아요. 당사자 인적사항 들어가야 돼요. 소재지 당사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 다 들어갑니다. 물건의 표시 들어가야 되죠. 소재지, 면적, 지목, 구조 이런 거 들어가고요. 계약일 당일이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 거래금액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그 계약금액, 지급일자, 중도금, 지급일자, 잔금,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아니에요. 또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요. 네 가지. 육하원 책지 네 가지. 이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인도일시가 들어가냐면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제세공고가 정리되죠. 민법에서 이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일시 들어가는데 요 인도일시는 잔금일과 거의 일치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권리이전의 내용 들어가야 돼요. 그럼 권리이전의 내용은 제목에 주로 표시돼 버립니다. 매매계약서라면 소유권이죠. 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을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얘기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걸 조건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을 걸 조건으로 한다면 이제 그걸 넣어야 되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왜 들어갔냐면 특이하죠. 확인설명서 하도 안 줘버릇하니까 계약서 쓸 때 아예 설명서 언제 교부했는지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요. 계약일과 거의 일치하겠죠. 계약서 쓸 때 설명서 같이 써갖고 주니까. 그래서 거의 일치하고 그 밖에 약정사항 있으면 약정사항 기재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거래계약서 필요사항 9가지고 이거 암기 반드시 할 거예요. 암기 반드시 할 거고 그럼 여기에 중개보수 쓰라는 얘기 없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사항 쓰라는 얘기 없죠? 이런 것들 한눈에 알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 요 사항을 넣어서 이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는데 그럼 이때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문서로 반드시 요 사항을 넣어서 작성을 이제 하는데 이때 당연히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중계약서 모두 금지죠. 당연히. 그럼 다운계약서는 그거죠. 실거래가 10억인데 9억을 쓴 거예요. 업계약서는 실거래가 10억인데 11억을 쓴 거죠. 이런 게 이제 업계약서예요.
이 다운계약서는 매도인 쪽에서 요구를 많이 하겠죠. 양도소득세 들리려고. 업계약서는 매수인 쪽에서 요구하겠죠. 매수인은 업계약서를 나중에 양도소득세 낼 때 들리려고 이제 업계약서를 쓰는데, 업계약서가 되는 경우는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안 낼 때, 비과세 될 때. 수도권은 2년 거주 1세대 1주택 12억, 이제 12억으로 늘렸죠? 12억 이하라면은 3년 보유에 2년 거주. 그죠? 그럼 양도소득세 비과세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업계약서가 성립이 됩니다. 이중계약서는 계약서를 2장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이중계약서는 절대 안 씁니다. 그럼 이중계약서는 주로 이제 다운을 쓸 때 많이 썼는데, 이게 자꾸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실제 거래가 10억이었는데 9억을 쓴 거죠. 그러니까 10억짜리 계약서를 쓰고 9억짜리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금 치면서 요 10억짜리를 다 없애거든요. 근데 매수인 쪽에서 10억짜리 계약서 사본을 꼭 남겨놔. 그래가지고 매수인 쪽에서 자기 양도 신고할 때, 이제 나중에 사갖고 자기 양도 신고할 때 10억짜리를 톡 세무서에 내는 거야. 그러면 다 죽었어요. 제일 죽는 건 개공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요즘은 이중계약서 안 써요. 9억짜리만 하나 딱 쓰고요. 나머지 1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1억은 주고받는 현금 속에 싹 트는 국민경제입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가 시중에 부족하대요. 다 금고에 들어가 있거든. 이게 우리가 집에 금고 하나씩은 다 있죠? 실무하면서 현금 박치기 하는 걸 이제 여러 번 보긴 봤는데, 12억을 현금 거래하는 거 잠을 한 3일 못 잤습니다. 자괴감에 빠져갖고. 여러분들 중개업하다 보면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일하다 보면요,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친구가 돈을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이게 의외로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갖고 뭐 10억 20억이 아예 애 장난이야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그래갖고 그 친구 이사할 때 보니까 금고가 2개 있대. 와이프 엄청 미인이 돼.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모두 작성 금지입니다. 작성 금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된 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과 똑같아요. 그래서 개공은 무조건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법인은 대표자가,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 있죠. 이분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중개행위했다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거 당사자 쌍방 모두 줘야 되니까 기본 여기 몇 부 작성해야 돼? 이것도 역시 3부 이상을 작성하죠. 그리고 원본을 보존하든 사본을 보존하든 전자문서로 보존하든 상관없는데 이때 5년 동안 보존해야 돼요. 돈이 왔다리 갔다리 했으니까 거래계약서는 5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인증서 법령상 서류보존 3가지거든요. 다 나왔어요. 3, 4, 5예요. 전속계약서 몇 년?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는 몇 년? 5년이에요. 3, 3, 5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만 전자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공전소에 보관돼 버리죠. 그래서 공인전자센터에 자동적으로 보관되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5년이다. 실무적으로 원본 5년 다 보존합니다. 원본을. 확인설명서는 3년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였어요. 여기까지가. 그럼 여기서 잠시 지금 서명 및 날인할 서류 있죠? 다 나왔어요, 이제. 우리 과목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서명도 하고 날인할 서류 있지 않습니까? 2가지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순환이지만 기억을 미리 해둡니다. 서명 및 날인할 서류는 2가지뿐이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이에요. 이 2가지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전속계약서, 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전체를 통틀어서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인데 2가지만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만 서명 및 날이다. 또 중개행위를 한 소공 있죠. 이자가 서명 및 날인할 서류도 2가지뿐이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이에요. 다른 서류에는 서공은 아예 의무 자체가 없어요. 아예.
이해됐어요? 자,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를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그 거래계약서 78쪽에 작성 업무 그래가지고 이제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넣어가지고 이렇게 작성 내용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자, 그럼 이제 80쪽 갑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자, 그래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IRTS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딱 치면요. 홈페이지가 바로 뜹니다. IRTS가 뜨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2016년도에 시범적으로 지금 수도권 쪽 운영을 했다가 전국적으로 2017년도에 확대 시행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얼마 들었다더라? 400억인가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을 해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잘 활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10억짜리, 20억짜리를 사는데 도장을 찍는 맛이 있어야지. 그죠? 내가 너무 그런가요? 젊으신 분들은 안 그런가? 도장을 찍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산 것 같고 내가 이제 평생의 꿈인 주택을 하나 샀구나 그러는데 전자계약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제 잘 안 쓰고 있고 나아가서 너무 지금 시스템 운영에 불편해요. 이게 보안 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조금 운영하기가 불편하고 아무래도 이게 그 화면상으로만 지금 계약 내용을 보고 그런 걸 본다는 게 아직은 낫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자계약 시스템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럼 전자계약을 한다. 당사자가 갑과 을이 전자계약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 이제 개공이 이제 전자계약을 하는데 전자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개공은 반드시 회원가입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회원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요. 당사자는 회원가입 필요 없어요. 당사자는 대신 이제 본인 인증을 어떻게 하냐면요. 본인 인증은 휴대폰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휴대폰으로 인증해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회원가입 필요 없어요. 근데 개공은 반드시 회원가입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중개거래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쌍방이 직거래한다. 직거래 시에는 전자계약을 못합니다. 개공이 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을 해가지고 전자계약을 한다. 그러면 개공이 계약서라든가 확인설명서를 모두 작성을 하죠. 이거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 컴퓨터로 이제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태블릿 PC를 펴가지고 아니면 노트북을 펴가지고 이렇게 계약 내용하고 확인 설명 내용을 전부 다 확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핑 다 했어요. 설명을 하고 설명서 작성 다 됐다. 그럼 이제 서명을 받아야 되죠. 서명을 받는데 그 당사자 있죠.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거래 당사자는 수기서명이에요. 그럼 수기서명이 뭔지 아시죠? 우리 카드 결제하면 이렇게 이름 쓰잖아요. 그렇듯이 수기서명합니다. 직접 화면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한테 수기서명을 받을 때 화면 터치가 되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럼 대표적으로 그게 뭐예요? 휴대폰 아니면 태블릿 아니면 노트북이 이제 터치가 되는 게 있는데 그걸로 서명을 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자계약을 한다면 이제 태블릿 PC가 있는 게 좋죠. 일단은 거기다 서명을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서명을 이제 수기서명을 해요. 근데 우리 개공 있죠. 중개한 개공은 수기서명이 아니에요. 개공은 전자서명이에요. 그러니까 개업공사는 공동인증서라고 하죠. 지금은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전자서명이 됐지 않습니까? 되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계약서 보관되죠. 확인설명서도 보관돼요. 그다음에 매매계약이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걸로 간주해버려요. 바로 간주하고요. 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도 해야 되거든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었다면 이거 전자계약을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한 걸로 간주하고 있고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도 자동적으로 부여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편리함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자계약을 했더라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단점으로 조금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당사자가 수기서명하고 계약서에 개공이 서명 날인했잖아요. 전자서명을 하면 수정이 안 돼요. 계약 내용을 수정하고 싶을 때 수정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서명을 끝내는 순간 자동적으로 보관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수정을 계약 내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해제를 해야 돼요. 해제하고 재작성해야 됩니다. 이런 불편함이 좀 있어요. 자동 보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부동산 전자계약은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건 뭐 일단은 장점이 보안에 철저하죠. 보안에 철저합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실무적으로 아날로그 계약을 할 때는 뭐 신분증 카피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도난 당하면 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컴퓨터상으로 이제 자동 이렇게 보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해요. 그다음에 전자계약을 하면요. 대출에 있어 갖고 0.1%인가? 은행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걸 깎아줘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등기해야 되잖아요. 등기할 때 여기에 전자계약 시스템에 등록된 법무사들이 있어요. 그 법무사들을 통하면 그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우처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비용 절감의 효과를 조금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중개보수도 카드 결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카드 단말기 없죠. 없는 데가 많죠. 일단 아직은 전국적으로 뭐 2,000개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에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이해를 일단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전자계약 주도였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러 갑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장제도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건강 주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